요새 정부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시스템 관점에서, 그러니까 MES라든가 데이터 수입서부터 시작해서 MES, ERP 아니면 요새는 PLM, SCM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방법론은 각 단계마다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몇 년간 투입하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부가가치가 안 생겨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자원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스마트 솔루션 방식으로, 즉 자기한테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그 부가가치를 내면서 스몰 석세스를 하면서 어떠한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지식하고 산업 지식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지식과 스마트 지식이 융합이 되어야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별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융합의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한 융합의 방법론이 잘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지식과 스마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한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전문가는 꽤 많이 있지만은 겹쳐지는 영역에서의 양쪽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기업 쪽에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이 좀 더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서 공통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에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분야일 수 있는데 데이터 공유의 문제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노후화라든가 정보 보안의 문제 때문에 같이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재산업과 소재기업과 관광기업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NSC 안에 후판 공장이 있고 여름 공장이 있고 또 관광 공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기업 내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업은 아니더라도 계열사 형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업과 관광기업의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소재기업하고 관광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런 관광공장을 안 갖고 있고 당연히 관광기업들은 소재 공장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보안의 가치도 있지만 공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치하고 보안의 가치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설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비가 다르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의 설비하고 포스코의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포스코에서 최적의 설계가 그대로 현대제철에 가서 최적의 설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제조 조업 데이터들은 이렇게 보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SCM상에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 소재기업과 관광기업 이러한 기업 간에 SCM상에 있는 기업 간에 서로 공유함으로써 훨씬 많은 가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조조업 데이터 말고 영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의 가치가 큽니다. 그 경우에는 시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굉장히 남한테 나가서는 안 될 정보고 영업 정보는 보안의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제조 조업 데이터는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나가더라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의 가치보다는 공유의 가치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스마트화에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를 어떤 분야에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어떤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품질 관련입니다. 뭐 품질 설계라든가 제어 이런 데 이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설비 정비입니다. 예지 정비라 그래서 설비가 고장 나는 것을 미리 예지하여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돌발 사고가 발생하면 설비 수리하는 동안에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후에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다가 한 10년, 20년 전서부터는 미리 사전 정비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기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기 정비 전에 갑자기 이제 돌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지 정비라고 하여서 설비의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설비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예지 정비를 하는 것이 생산성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러한 예지 정비의 대표적인 예가 GE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GE는 과거에 엔진을 팔았지만은 지금 엔진 관련 정비 서비스를 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GE에서 엔진을 팔고 나서 팔 때 거기에 각종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럼 그 비행기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GE 본사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본사에서 계속 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요 엔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쯤 부품 교체해야 되고 예지 정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품질 예측 관리, 품질 관련한 어떤 관련한 거하고 설비 예지 정비 관련한 것이 가장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다른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기 기업에 내재화하는 그러한 경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지만은 외국의 선진 국가에서 200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3, 40년, 혹은 50년 내에 압축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외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서 자기 기업에 적용해서 또 한 단계 발전한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전혀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기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설비를 수입하다가 오퍼레이션, 조업만 잘해서 또 과거에는 인건비도 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그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고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수용성을 줄이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해상풍력 시장은 터바인이 위주로 되는 상부 구조와, 됐습니까? 다시 할까요? 여기 보고 말씀. 해상풍력 시장은 터바인이 위주가 되는 상부 시스템과 그리고 그 상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하부 구조물로 이루어집니다. 상부 구조물은 터바인, 그리고 블레이드, 타워 이 세 가지로 구성되고, 하부 구조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대로 자켓이나 모노파일 또는 부유식 구조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회사는 상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국내의 밀들, 플레이트 제작 밀들의 기술력은 이미 오일앤가스 시장에서 입증되었고, 오일앤가스 시장에서 웬만한 스펙을 다 만족하는 것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에 대한 플레이트 원재료 조달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제작 기술은 상당히 오일앤가스 시장 쪽으로 진입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상강 M&T는 오래전부터 오일앤가스 시장 쪽으로 후육강간을 공급해왔고 제작 기술을 넓혀왔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밀이 있고 제작 기술이 고도화되면 충분히 시장은 열릴 것이라고 판단되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장 기술입니다. 도장 기술은 페인트 메이커들의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장 제작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도장 제작 기술 또한 해양이나 조선 분야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제작 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상강 M&T도 최근 유럽으로 수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풍력 시장의 선두 기업은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디벨로퍼들이나 EPC 업체들, 또 전문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을 위주로 벨기에, 프랑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위주로 이루어지는 유럽 풍력에서 이미 많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패브리케이터들이 이미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훌륭한 해양 패브리케이터로 또 훌륭한 조선업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스펙이나 자국의 룰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DMV GL 스펙을 넘어가고 에키노로 스펙을 넘어가고 노속 스펙을 적용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인지도가 낮았던 부분이 가장 힘든 싸움이었고, 그러나 당사에 오래 축적된 오일앤가스 시장에서의 패브리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데, 세계적인 포스코를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견제함으로써 다양한 스펙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등 국내 밀들이 아주 잘 대응하고 있어서 소재 조달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점 열리고 있고, 저희 회사를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기술 평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 여파가 지금 또 오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그다음에 우리가 선호하는 베트남 이거 지금 우리나라 3대 교역국입니다. 중간에 껴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뭐 미국이 보호무역 어떤 그 정가에 보도 슈퍼 301조라고 하죠. 이걸 계속 휘두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껴있는 우리나라는 참 애로사항이 좀 많죠. 즉 최근에 위험한 거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했던 그런 신발 섬유 그리고 최근에 철강까지도 중국이 그렇게 우회 수출한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적으로 한계가 앞으로 좀 더 많고 높고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진출,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니라도 중국 플러스 원, 니어쇼어링을 한다면 그 중에 한 곳으로 베트남 진출할 수는 있습니다. 타국에 비해서 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컨텐츠 좀 낮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뭐 베트남이 반드시 다른 아시안 국가보다는 연평균 뭐 7% 이상 성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만약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베트남도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목적, 그러니까 투자를 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투자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베트남의 모든 성, 모든 공단,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는 본 업종, 산업, 분야, 제품, 이게 로컬 수요를 좀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뭐 수출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단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입지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가야겠다. 뭐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간 준비하라고 했듯이 그런 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철강 산업 쪽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통상 제가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트 사이즈, 커트 볼륨, 커트 스케일 하라고 합니다. 그거 중요하다는 게 왜냐면 특히 철강의 경우 그거 HS 코드 우리가 지금 뭐 다 어떻게 해서 조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베트남 잘못이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 잘못이든 아니면 뭐 상대국에서 그거를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그 보복 관세를 때리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PPP를 통해서 한국에서 기업을 따라서 들어가는 즉 우리가 PPP를 하게 되면 프로큐먼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0% 이상은 그 발주처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수 분야로 좀 그러니까 발전되는 분야,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 분야 쪽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철강 쪽은 안 통한다. 왜? 세이프가드는 앞으로도 계속 갈수록 더 품목도 많아지고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철강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140개 이상 무역 그 소송 건수 중에 40개가 넘습니다. 철강 분야 하나만, 즉 베트남에서 그 정도로 철강은 핫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90년대 초중반까지 후반까지 해서 국내의 뭐 주요 관광사들이 원형 또는 각형 관광을 수십만 톤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본의 그 시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각형 관광 같은 경우는 약 70만 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지스 규격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고 사용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스 규격에서 벗어나서 국토교통성 대신 인증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철강연맹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해외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스라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해서 수입을 방어하는 이런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관광사들이 수출을 못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국토교통성 대신 인증을 통해서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 처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강관의 KS 업체가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모든 관광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업을 해서 그 물건을 팔려고만 하지 실제 이 건설 시장이나 또는 구조용에 쓰이는 이 실수요자들한테 자기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으로 그냥 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 되면 가격 경쟁력 시작이 돼서 서로 입찰에 대한 싸움이 되는데 그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수요자들과 1대1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국내 관광사들이. 특히나 대부분 제강사들이 연구소들이 금속적인 연구소만 있지 실제 수요자하고 접촉하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하려면 이 부분을 더 해야 되고요. 더더욱이 그 내수 시장, 건설 내수 시장은 확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으면 많지 더 줄어들지는 않고요. 앞으로 재개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시장을 관관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뺏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충분히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관광산업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제가 뭐 발표 중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재 경쟁력을 베이스로 깔고 관광 기업들이 제품 개발도 하고 시장을 이제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문적인 영역들이 조금씩 이제 좀 전문화 영역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에너지나 이제 고부가치 제품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하고 좀 매칭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광사들이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해도 어떤 제품 개발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좀 소재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광사들은 사실 뭐 용접 기술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용접 기술하고 뭐 소성 가공 쪽 중심으로 많이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소재 부분은 어차피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본 것으로는 좀 시너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았느냐. 근데 일본은 그 시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고가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고로사와 같이 동반 협력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 노력이 서로 좀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관광 기업들도 소재사와의 어떤 파트너십 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좀 제품 개발 능력과 그리고 시장 개척에 있어서 아까 제가 포스코하고 세아제강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 시장은 소재사하고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없으면 관광사 단독으로는 거의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소재사와 관광사의 어떤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동반 진출 그리고 제품 개발 그런 노력들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그 관관이 어찌 보면은 좀 우리나라 관관이 보면 그동안 이제 고가치 제품이라는 것 자체의 그 품목군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는 사실 에너지용 관광이 뭐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시장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구조용 관광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용 관광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이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고가치를 창출을 하고 좀 부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골치 아픈 품목, 뭐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뭐 혹시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하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네? 쉽게 이야기해서요. 그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고로사 입장에서는 저 관광 같이 합쳐놓으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용 관광, 고가치로 가게 되면 관광도 제품의 종류가 많은데 고가치로 올라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는 소재의 굉장히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아무리 용접을 잘해도 용접만 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재가 백업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용 관광 시장과 에너지 관광 시장은 좀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용 관광 시장은 소재라는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진출은 사실 꿈을 못 꿉니다. 시장 확대는. 그래서 그건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해 보면 그동안에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재 메이커, 고로사하고 관광사하고의 좀 이런 좀 뭐 불편한 관계라고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가 긴밀한 협력 관계, 파트너십이 돈독하게 굳혀져 있지 않고 서로의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거뒀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고로사 입장에서는 강화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기는 소재 개발해달라고 해서 소재 개발을 해줬더니 판매를 못하네? 주문을 안 넣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응을 사실은 뭐 강화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시장을 개척을 하고 고로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좀 서로가 긴밀한 관계가 계속 구축이 되어 왔으면 모르는데 그냥 주는 뭐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재 메이커가 공급해주는 그러한 스펙 내에서 강간을 말아서 판매를 해왔다. 뭐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그렇게 보면 물론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차지하지만 소재라는 부분에서의 협력이 그동안은 좀 그렇게 아주 단단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누가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업체가 A라는 업체는 구조조정을 해서 없어져야 된다. 뭐 B라는 업체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그런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건 시장에 맡기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세아라든가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탄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분명히 관광시장은 지금이 변혁기고 3년 안에 그런 변화가 온다. 그거를 우리는 지켜보고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업체하고 관광사하고 더 나가면 가공업체, 그다음에 뭐 설계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코어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떤 업체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저가 수출을 했던 배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림픽 특수가 끝나고 나니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가 수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도 고로 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잡혀 있고 또 2021년이 되면 고로를 순차적으로 거기는 불을 2025년까지 고로를 갖다 순차적으로 불을 끕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그 일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다시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